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눈앞의 현실은 빠르게 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진다. 전쟁과 기후위기, 경제 불안과 사회적 갈등까지. 세상은 쉼 없이 소식을 쏟아내고 우리는 그것에 불안해하고 흔들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 일상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불만과 불안은 줄지 않았고 행복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항상 행복을 추구하지만 막상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손에 꼽을 만한 찰나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무엇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 과연 그것은 얼마나 갖추어야 충분하다고 할까? 그것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결국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영영 부족할 것 같다. 하지만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나 특별한 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대부분의 행복은 일상 속에 있다. 늘 비슷하게 반복되는 하루라도 그 안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쩌면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눈을 떴을 때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로 속을 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 크지 않은 하루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것이다. 실패를 반복하는 나를 묵묵히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고,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조용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며, 말없이 옆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행복하다. 오늘 하루는 평범했을지도 모른다. 별다른 사건이나 사고 없이 지나간 하루,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소소한 미소가 머금어졌던 시간들. 그리고 그런 하루를 무탈하게 함께 보낸 내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오늘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기적 같은 하루이다. 그저 무탈했던 하루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껴진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손 닿는 곳, 마음이 머무는 곳, 조용한 일상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곳에 있다. 그러니 잊지 말자.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 그 어떤 값비싼 것보다 귀하고 어떤 특별한 날보다 무탈한 오늘 하루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행복이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이다. 행복을 위해 평생을 연구했던 인류학자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교수가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발견한 고장난 행복을 고치는 법에 관한 책이다. 전쟁과 가난이 일상이던 50년 전과 지금의 삶.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쩌면 그 노력 속에서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삶의 속도를 늦춘 저자는 그제야 눈에 들어온 것들을 이야기한다. 여행의 본질은 실망이다. 많은 이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이야기할 때 부의 상징이기도 한 해외 휴가 여행을 거론한다. 북유럽에서는 따뜻한 남쪽 휴양지를 선호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해도 일찍 저무는 가을이 되면 북유럽 사람들은 남반구의 휴양지 카탈로그를 뒤적이기 시작한다. 사진 속에는 항상 화창한 햇살과 푸른 하늘, 매혹적인 호텔 건물과 파도를 배경으로 한 하얀 모래사장이 담겨 있다. 불행히도 이처럼 꿈 같은 여행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스트레스 가득한 공항을 빠져나가 오래도록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이런 여행에 대해 쓴 책 중에서 이상한 제목 대회가 있다면 1등을 할 것 같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다. 바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쓴 슬픈 열대가 그것인데 무려 500페이지나 되는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기도 했다. 나는 여행 경험담, 특히 자아 성찰을 위한 여행담에 혐오감을 느낀다. 이상한 책 제목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할 만한 책은 알랭드 보통이 쓴 여행의 기술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M과 함께 바베이도스를 여행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섬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바베이도스 하면 석양을 배경으로 한 야자나무와 해변, 나무 바닥과 하얀 침대보로 대표되는 호텔, 그리고 푸른 하늘 정도를 떠올렸다고 말한다. 기대를 안고 바베이도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 운전자와 여행 안내원들로 혼잡한 공항 터미널과 꽁초가 가득 쌓인 잿더리 위를 날아다니는 파리들, 거대한 선풍기 등의 광경을 맞닥뜨린다. 게다가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거리에는 지저분한 광고 전단지와 공장, 길 잃은 개들이 보였다. 파라다이스에 온 줄로만 알았는데 그 시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그는 바베이도스에서의 며칠을 돌아보았다. 그는 휴가를 와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집에서 해놓아야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걱정하기 일쑤였고 또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느라 휴가 기간의 대부분을 써버렸다. 그와 M은 누가 어떤 디저트를 먹을 것인지를 두고 말다툼도 했다. 푸른 하늘 아래에서 행복을 만끽하리라 믿었던 이들은 거대한 관광 산업의 눈속임에 먹혀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행복에 대해 다소 진부하긴 하지만 꽤 명쾌하고 간결하게 정의를 내렸다. 행복의 핵심적 요소는 물질적이지도 않고 심미적이지도 않다. 어디까지나 심리적일 뿐. M과 내가 해질녘에 화해할 때만큼 이 교훈이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다. 데제생트와 알랭드 보통은 상당히 까다롭고 결코 무난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마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행복과 만족감이 내면에서 우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행복과 만족감에 있어서 외부적인 것은 부가사항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여행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여행을 위해선 스스로 몸을 움직여 가서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알랭드 보통은 바베이도스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어떤 장소를 떠올렸을 때 향수가 생기는 것은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경험했던 정서적 요소 때문이다. 여행에 대한 알랭드 보통의 책을 읽으면 기대감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단 2시간의 콘서트를 기다리며 보름 이상 기대감에 젖어 있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사회를 경제학자들은 인스턴트 만족감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랜 기대감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곤 휴가 여행밖에 없다. 나는 알랭드 보통이 바닷가 휴양지에서의 지루함을 과소평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1월이 되면 노르웨이 사람들은 한기와 스트레스에 지쳐버리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따뜻하고 밝고 여유로운 시간을 동경하게 된다. 이런 동경과 꿈이 있기에 11월의 어두침침하고 축축한 한기를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행길에 나서자마자 이런 동경과 꿈은 현실로 대체된다. 어쩌면 우리는 알랭드 보통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평상시보다 더 큰 불만으로 대응하게 된다. 갑자기 내리는 비나 바닷가에 줄지어 있는 작은 성게들이 귀찮아지고 기념품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너무 단순해서 실망스럽다. 음식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긴 하지만 고국에서 자주 드나들던 레스토랑의 음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또 해변에 1~2시간만 누워 있어도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모래알 때문에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지고 따가운 햇살 때문에 책을 읽기도 불편하다. 머릿속에는 곧 점심을 먹어야 할 텐데 어디서 뭘 먹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어쩌면 신마저 떠나버린 이 파라다이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렌터카를 빌려 타고 근처를 둘러볼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지난 휴가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기대의 힘은 경험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관광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했다.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한 사회, 즉 바다의 물고기는 줄어들고 국내 농산품은 경쟁으로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고 거리의 개인 소유 상점은 문을 닫기 시작한 사회에서는 열의 9의 경우 관광 산업에 투자한다. 결국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해안에 가려면 자연보호구역으로 가야만 하고 여행 가이드 롤리 플래닛에 화려하게 소개되지 않은 곳으로 가려면 바그다드 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가난한 남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들은 소위 문화관광이라는 것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인다. 버스를 타고 단체 여행을 온 관광객들은 지저분한 개토 지역과 혼자 다니기엔 두렵기까지 한 시내 거리를 둘러본 후 마지막 코스로 전통 가정집에 들러 고유의 차나 마실 것을 대접받는다. 가끔은 찻잔을 앞에 두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과거 인종차별 정책 아래에서의 경험담을 들을 때도 있다.
관광객들은 아무도 입 밖에 내어 말하진 않지만 그 시간에도 돈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카누 여행, 알바니아의 농가 여행, 아제르바이잔의 평원 산책. 이처럼 전 세계의 관광지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광지의 매력은 실제 경험이 10%이고 우리의 기대감에 나머지 90%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는 최근 몇십 년에 걸친 북유럽에서 남유럽으로 향하는 간헐적 이민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열쇠로 작용한다. 스페인의 해변과 카나리아 제도에는 언덕 위나 아래를 가리지 않고 건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스페인의 건축업계는 최근 5, 60년 사이에 큰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아니라 아파트 등의 가정집이 대부분이다. 카나리아 제도는 스페인에서 최근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카나리아 제도의 출생률이 급작스럽게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상상하며 항상 따뜻한 남유럽 지방을 동경해왔다. 1960년대에는 따스한 해변과 값싼 물가를 바탕으로 남유럽 단체 관광이 성행했다. 허구한 날 추운 날씨를 불평하던 북유럽 사람들은 마침내 따뜻한 남유럽에서 12주가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들은 관광 대신 본격적으로 남유럽으로 이주했고 여기저기에 살 집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북유럽 이민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건축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스페인의 관광지 카탈로그에는 깨알 만한 글씨로 건축 작업으로 인한 심한 먼지가 날 수도 있음이라는 경고문이 보이기도 했다. 좋은 삶, 만족스러운 삶. 이것은 모두가 꿈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피곤한 월급쟁이, 회색빛 도시에서 코르를 쩍이는 회색빛 인간들은 따스한 남유럽의 정취 대신 온실에서 재배된 토마토와 냉동 피자, 수영장의 플라스틱 야자수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사시사철 울창한 녹지 아래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할 권리를 누릴 수 없는가? 부가 증대되고 기대의 척도가 바뀌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따스한 남유럽으로의 휴가마저 꿈꿀 수 없다면 우리는 컴컴하고 질척한 북유럽의 겨울을 한시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기대감은 현실화 직전에 가장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휴가를 가본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직접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기대감 때문이며 실망감이 드는 이유는 여행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대가 현실화되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이 완벽할 수 없기에. 삶의 행복은 삶의 의미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비록 이들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1985년 가테아비사지에서는 헤르만 툇네센의 비관적 철학에 대한 기사를 싣기 위해 그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툇네센을 처음 만난 기자는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밝고 활기찬 철학자에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삶의 의미는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정말 삶에는 의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바로 의미라는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결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항 중 확신할 수 있는 것들만 우선 모아서 요약해 보기로 하자. 일단 소위 행복 연구가들이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만족감과 행복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긍정 심리학부터 살펴보자. 긍정 심리학은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자주 짜증을 내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어 보라고 제안한다. 이런 형태의 자아 탐구는 큰 효력이 있다. 우리는 타고난 성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주위 사람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살펴보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긍정 심리학은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우리가 더 자주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긍정 심리학만으로는 실제 빈곤으로 인한 무기력함, 무제한적인 소비에 따른 무감각함, 환경 문제와 국제적 불평등 문제, 내란, 부정부패, 불신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불안감 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긍정 심리학은 소규모 무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드리블에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게임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패스에도 소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물컵을 보면서 반쯤 비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반쯤 차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문제에 골몰하는 것보다는 해결 가능성에 더 집중하는 태도 등 긍정적인 태도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문제를 직시하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이나 심지어는 타인의 행복에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입센에서 라스 노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곡과 연극, 영화 등에 등장하는 가족 드라마는 자신의 문제나 트라우마를 숨기려고만 하는 데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 심리학은 햇살 가득한 캘리포니아 또는 활기찬 뉴욕 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방식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낙관적이고 적당히 야심만만한 목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 심리학은 매우 그럴듯하고 틀림없이 신선하지만 결코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 삶에서 가끔은 갈등이 필수적일 때도 있다. 이 경우 삶의 크고 작은 비극적 요소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든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긍정 심리학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문제 전체를 객관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보다 건강하고 부유한 자들이 긍정적이기 얼마나 더 쉬운가. 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사회 연구,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 비판론을 통해 우리는 노동과 복지 사이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우연히 차지하는 등 어떤 이들에게는 타고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교육과 부에 이르는 길이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쉽고 짧다. 반면 어떤 이들은
카카오 농장이나 직물 공장 또는 청소부로 일을 하며 허리가 부러지도록 노력을 해도 최저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보며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발뺌한다. 한 사회 속의 만족도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급 서열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누가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지, 누가 가장 밑바닥의 일을 해야 하는지, 누가 그물을 짜고 누가 사냥을 해야 하는지, 또는 누가 누구에게 칭찬과 상을 줄 자격이 있는지 등 이러한 관계의 연구는 대인관계의 연구를 거쳐야 이해할 수 있지만 사회 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것은 오로지 돈이나 권력과 관계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웨는 사회 자원을 여러 형태로 나누어 해석했다. 예를 들어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깊은 지식을 갖추고 예술적 재능을 지니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웃이나 친구 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리처드 윌킨슨의 우리를 죽이는 건 바로 차이점이라는 말이 진실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등수나 자리매김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비교하는 대신 대안적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더 큰 차원의 다원주의는 다수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현대사회의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이상이 성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의 의미를 편협하게 좁히는데 큰 몫을 해왔다는 역설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비교 행위는 오직 경쟁의식에서만 비롯하는 건 아니다. 어떤 특정인을 닮고 싶어 하는 욕망도 비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의 경쟁 본능이 결속력과 동지애를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적 본능보다 더 강하다는 말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여기서 공동체 의식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언가 도전적인 일을 할 권리가 있고 성취한 일을 바탕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랑과 우정, 동정과 안정을 향한 기본적 욕구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한 사회 내에는 여러 면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동, 낚시, 종이접기, 금융 등 그리고 각자의 재능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에는 이런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을 나누기 위해 어깨를 빌릴 만큼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평등한 사회, 나 자신을 대하듯 상대방을 대하는 사회, 힘든 일을 겪을 때 기댈 수 있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 즉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는 매우 중요하다. 약한 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강한 면을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엘튼 존의 노랫말 중에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하기 힘든 말은 없어요라는 구절도 있지 않은가. 계급차가 가능한 한 적은 사회,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개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사랑이 넘치고 안정감이 있는 사회. 바로 이런 것들이
삶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공식이다. 또한 개인들은 각자의 목표를 세우되 과장된 야망이나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일을 피하고 가능하면 타인들과 협동하여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사소한 기쁨을 잊지 않고 즐기되 직접 겪는 불평등은 물론 타인이 겪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항상 비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가끔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의 순간도 최대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반이 비어 있는 물컵보다 반이 차 있는 물컵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렵지 않은 곳은 일부러 긁지 않도록 하며 던지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억지로 찾으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열정과 쾌락을 두려워하지 말되 갑자기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필요 이상으로 참고 인내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바다나 강처럼 물이 있는 곳을 자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수영장이나 바닷가 등 물이 있는 곳만큼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충분히 수면하라. 현대인들은 전기가 들어오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두세 시간 더 적게 수면하고 한 세대 전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1시간 정도 더 적게 수면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큰 소리로 웃는 것도 좋다. 현대의 프랑스인들이 웃는 시간은 하루 평균 5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50년 전에는 지금보다 4배나 더 많이 웃었다. 인도에서는 종교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두 큰 소리로 웃는다. 웃으면 웃을수록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들은 너무도 진부하게 들리지만 정작 실천하기엔 결코 쉽지 않다. 요점은 바로 균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달려간다. 더 좋은 여행지, 더 나은 조건,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상상한다. 하지만 때로는 속도를 늦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발견하는 감정이고, 삶의 의미는 어딘가에 도달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교와 욕망이 뒤엉킨 세상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기도 하고 남과 다름이 고통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 삶을 완성하는 건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조금 부족해도 덜 가지더라도 함께 웃고 기대고 불완전함 속에서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당신의 오늘은 충분히 의미 있고 이미 괜찮은 하루이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눈앞의 현실은 빠르게 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진다. 전쟁과 기후위기, 경제 불안과 사회적 갈등까지. 세상은 쉼 없이 소식을 쏟아내고 우리는 그것에 불안해하고 흔들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 일상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불만과 불안은 줄지 않았고, 행복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항상 행복을 추구하지만 막상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손에 꼽을 만한 찰나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무엇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 과연 그것은 얼마나 갖추어야 충분하다고 할까? 그것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결국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영영 부족할 것 같다. 하지만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나 특별한 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대부분의 행복은 일상 속에 있다. 늘 비슷하게 반복되는 하루라도 그 안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쩌면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눈을 떴을 때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로 속을 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 크지 않은 하루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것이다. 실패를 반복하는 나를 묵묵히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고,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조용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며, 말없이 옆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행복하다. 오늘 하루는 평범했을지도 모른다. 별다른 사건이나 사고 없이 지나간 하루,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소소한 미소가 머금어졌던 시간들. 그리고 그런 하루를 무탈하게 함께 보낸 내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오늘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기적 같은 하루이다. 그저 무탈했던 하루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껴진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손 닿는 곳, 마음이 머무는 곳, 조용한 일상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곳에 있다. 그러니 잊지 말자.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 그 어떤 값비싼 것보다 귀하고 어떤 특별한 날보다 무탈한 오늘 하루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행복이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이다. 행복을 위해 평생을 연구했던 인류학자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교수가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발견한 고장난 행복을 고치는 법에 관한 책이다. 전쟁과 가난이 일상이던 50년 전과 지금의 삶.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쩌면 그 노력 속에서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삶의 속도를 늦춘 저자는 그제야 눈에 들어온 것들을 이야기한다. 여행의 본질은 실망이다.
많은 이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이야기할 때 부의 상징이기도 한 해외 휴가 여행을 거론한다. 북유럽에서는 따뜻한 남쪽 휴양지를 선호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해도 일찍 저무는 가을이 되면 북유럽 사람들은 남반구의 휴양지 카탈로그를 뒤적이기 시작한다. 사진 속에는 항상 화창한 햇살과 푸른 하늘, 매혹적인 호텔 건물과 파도를 배경으로 한 하얀 모래사장이 담겨 있다. 불행히도 이처럼 꿈 같은 여행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스트레스 가득한 공항을 빠져나가 오래도록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이런 여행에 대해 쓴 책 중에서 이상한 제목 대회가 있다면 1등을 할 것 같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다. 바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쓴 슬픈 열대가 그것인데 무려 500페이지나 되는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기도 했다. 나는 여행 경험담, 특히 자아 성찰을 위한 여행담에 혐오감을 느낀다. 이상한 책 제목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할 만한 책은 알랭드 보통이 쓴 여행의 기술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M과 함께 바베이도스를 여행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섬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바베이도스 하면 석양을 배경으로 한 야자나무와 해변, 나무 바닥과 하얀 침대보로 대표되는 호텔, 그리고 푸른 하늘 정도를 떠올렸다고 말한다. 기대를 안고 바베이도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 운전자와 여행 안내원들로 혼잡한 공항 터미널과 꽁초가 가득 쌓인 잿더리 위를 날아다니는 파리들, 거대한 선풍기 등의 광경을 맞닥뜨린다. 게다가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거리에는 지저분한 광고 전단지와 공장, 길 잃은 개들이 보였다. 파라다이스에 온 줄로만 알았는데 그 시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그는 바베이도스에서의 며칠을 돌아보았다. 그는 휴가를 와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집에서 해놓아야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걱정하기 일쑤였고 또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느라 휴가 기간의 대부분을 써버렸다. 그와 M은 누가 어떤 디저트를 먹을 것인지를 두고 말다툼도 했다. 푸른 하늘 아래에서 행복을 만끽하리라 믿었던 이들은 거대한 관광 산업의 눈속임에 먹혀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행복에 대해 다소 진부하긴 하지만 꽤 명쾌하고 간결하게 정의를 내렸다. 행복의 핵심적 요소는 물질적이지도 않고 심미적이지도 않다. 어디까지나 심리적일 뿐. M과 내가 해질녘에 화해할 때만큼 이 교훈이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다. 데제생트와 알랭드 보통은 상당히 까다롭고 결코 무난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마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행복과 만족감이 내면에서 우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행복과 만족감에 있어서 외부적인 것은 부가사항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여행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여행을 위해선 스스로 몸을 움직여 가서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알랭드 보통은 바베이도스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어떤 장소를 떠올렸을 때 향수가 생기는 것은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경험했던 정서적 요소 때문이다. 여행에 대한 알랭드 보통의 책을 읽으면 기대감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단 2시간의 콘서트를 기다리며 보름 이상 기대감에 젖어 있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사회를 경제학자들은 인스턴트 만족감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랜 기대감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곤 휴가 여행밖에 없다. 나는 알랭드 보통이 바닷가 휴양지에서의 지루함을 과소평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1월이 되면 노르웨이 사람들은 한기와 스트레스에 지쳐버리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따뜻하고 밝고 여유로운 시간을 동경하게 된다. 이런 동경과 꿈이 있기에 11월의 어두침침하고 축축한 한기를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행길에 나서자마자 이런 동경과 꿈은 현실로 대체된다. 어쩌면 우리는 알랭드 보통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평상시보다 더 큰 불만으로 대응하게 된다. 갑자기 내리는 비나 바닷가에 줄지어 있는 작은 성게들이 귀찮아지고 기념품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너무 단순해서 실망스럽다. 음식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긴 하지만 고국에서 자주 드나들던 레스토랑의 음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또 해변에 1~2시간만 누워 있어도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모래알 때문에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지고 따가운 햇살 때문에 책을 읽기도 불편하다. 머릿속에는 곧 점심을 먹어야 할 텐데 어디서 뭘 먹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어쩌면 신마저 떠나버린 이 파라다이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렌터카를 빌려 타고 근처를 둘러볼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지난 휴가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기대의 힘은 경험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관광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했다.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한 사회, 즉 바다의 물고기는 줄어들고 국내 농산품은 경쟁으로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고 거리의 개인 소유 상점은 문을 닫기 시작한 사회에서는 열의 9의 경우 관광 산업에 투자한다. 결국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해안에 가려면 자연보호구역으로 가야만 하고 여행 가이드 롤리 플래닛에 화려하게 소개되지 않은 곳으로 가려면 바그다드 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가난한 남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들은 소위 문화관광이라는 것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인다. 버스를 타고 단체 여행을 온 관광객들은 지저분한 개토 지역과 혼자 다니기엔 두렵기까지 한 시내 거리를 둘러본 후 마지막 코스로 전통 가정집에 들러 고유의 차나 마실 것을 대접받는다. 가끔은 찻잔을 앞에 두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과거 인종차별 정책 아래에서의 경험담을 들을 때도 있다. 관광객들은 아무도 입 밖에 내어 말하진 않지만 그 시간에도 돈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카누 여행, 알바니아의 농가 여행, 아제르바이잔의 평원 산책. 이처럼 전 세계의 관광지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광지의 매력은 실제 경험이
10%이고 우리의 기대감에 나머지 90%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는 최근 몇십 년에 걸친 북유럽에서 남유럽으로 향하는 간헐적 이민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열쇠로 작용한다. 스페인의 해변과 카나리아 제도에는 언덕 위나 아래를 가리지 않고 건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스페인의 건축업계는 최근 5, 60년 사이에 큰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아니라 아파트 등의 가정집이 대부분이다. 카나리아 제도는 스페인에서 최근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카나리아 제도의 출생률이 급작스럽게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상상하며 항상 따뜻한 남유럽 지방을 동경해왔다. 1960년대에는 따스한 해변과 값싼 물가를 바탕으로 남유럽 단체 관광이 성행했다. 허구한 날 추운 날씨를 불평하던 북유럽 사람들은 마침내 따뜻한 남유럽에서 12주가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들은 관광 대신 본격적으로 남유럽으로 이주했고 여기저기에 살 집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북유럽 이민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건축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스페인의 관광지 카탈로그에는 깨알 만한 글씨로 건축 작업으로 인한 심한 먼지가 날 수도 있음이라는 경고문이 보이기도 했다. 좋은 삶, 만족스러운 삶. 이것은 모두가 꿈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피곤한 월급쟁이, 회색빛 도시에서 코르를 쩍이는 회색빛 인간들은 따스한 남유럽의 정취 대신 온실에서 재배된 토마토와 냉동 피자, 수영장의 플라스틱 야자수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사시사철 울창한 녹지 아래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할 권리를 누릴 수 없는가? 부가 증대되고 기대의 척도가 바뀌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따스한 남유럽으로의 휴가마저 꿈꿀 수 없다면 우리는 컴컴하고 질척한 북유럽의 겨울을 한시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기대감은 현실화 직전에 가장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휴가를 가본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직접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기대감 때문이며 실망감이 드는 이유는 여행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대가 현실화되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이 완벽할 수 없기에. 삶의 행복은 삶의 의미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비록 이들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1985년 가테아비사지에서는 헤르만 툇네센의 비관적 철학에 대한 기사를 싣기 위해 그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툇네센을 처음 만난 기자는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밝고 활기찬 철학자에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삶의 의미는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정말 삶에는 의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바로 의미라는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결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항 중 확신할 수 있는 것들만 우선 모아서 요약해 보기로 하자. 일단 소위 행복 연구가들이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만족감과 행복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긍정 심리학부터 살펴보자. 긍정 심리학은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자주 짜증을 내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어 보라고 제안한다. 이런 형태의 자아 탐구는 큰 효력이 있다. 우리는 타고난 성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주위 사람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살펴보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긍정 심리학은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우리가 더 자주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긍정 심리학만으로는 실제 빈곤으로 인한 무기력함, 무제한적인 소비에 따른 무감각함, 환경 문제와 국제적 불평등 문제, 내란, 부정부패, 불신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불안감 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긍정 심리학은 소규모 무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드리블에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게임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패스에도 소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물컵을 보면서 반쯤 비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반쯤 차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문제에 골몰하는 것보다는 해결 가능성에 더 집중하는 태도 등 긍정적인 태도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문제를 직시하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이나 심지어는 타인의 행복에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입센에서 라스 노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곡과 연극, 영화 등에 등장하는 가족 드라마는 자신의 문제나 트라우마를 숨기려고만 하는 데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 심리학은 햇살 가득한 캘리포니아 또는 활기찬 뉴욕 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방식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낙관적이고 적당히 야심만만한 목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 심리학은 매우 그럴듯하고 틀림없이 신선하지만 결코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 삶에서 가끔은 갈등이 필수적일 때도 있다. 이 경우 삶의 크고 작은 비극적 요소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든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긍정 심리학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문제 전체를 객관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보다 건강하고 부유한 자들이 긍정적이기 얼마나 더 쉬운가. 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사회 연구,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 비판론을 통해 우리는 노동과 복지 사이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우연히 차지하는 등 어떤 이들에게는 타고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교육과 부에 이르는 길이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쉽고 짧다. 반면 어떤 이들은 카카오 농장이나 직물 공장 또는 청소부로 일을 하며 허리가 부러지도록 노력을 해도 최저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보며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발뺌한다. 한 사회 속의 만족도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급 서열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누가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지, 누가 가장 밑바닥의 일을 해야 하는지, 누가 그물을 짜고 누가 사냥을 해야 하는지, 또는 누가 누구에게 칭찬과 상을 줄 자격이 있는지 등 이러한 관계 연구는 대인관계의 연구를 거쳐야 이해할 수 있지만 사회 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것은 오로지 돈이나 권력과 관계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웨는 사회 자원을 여러 형태로 나누어 해석했다. 예를 들어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깊은 지식을 갖추고 예술적 재능을 지니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웃이나 친구 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리처드 윌킨슨의 우리를 죽이는 건 바로 차이점이라는 말이 진실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등수나 자리매김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비교하는 대신 대안적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더 큰 차원의 다원주의는 다수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현대사회의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이상이 성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의 의미를 편협하게 좁히는데 큰 몫을 해왔다는 역설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비교 행위는 오직 경쟁의식에서만 비롯하는 건 아니다. 어떤 특정인을 닮고 싶어 하는 욕망도 비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의 경쟁 본능이 결속력과 동지애를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적 본능보다 더 강하다는 말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여기서 공동체 의식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언가 도전적인 일을 할 권리가 있고 성취한 일을 바탕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랑과 우정, 동정과 안정을 향한 기본적 욕구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한 사회 내에는 여러 면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동, 낚시, 종이접기, 금융 등, 그리고 각자의 재능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에는 이런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을 나누기 위해 어깨를 빌릴 만큼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평등한 사회, 나 자신을 대하듯 상대방을 대하는 사회, 힘든 일을 겪을 때 기댈 수 있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 즉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는 매우 중요하다. 약한 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강한 면을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엘튼 존의 노랫말 중에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하기 힘든 말은 없어요라는 구절도 있지 않은가. 계급차가 가능한 한 적은 사회,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개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사랑이 넘치고 안정감이 있는 사회. 바로 이런 것들이 삶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공식이다. 또한 개인들은 각자의 목표를 세우되 과장된 야망이나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일을 피하고 가능하면 타인들과 협동하여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사소한 기쁨을 잊지 않고 즐기되 직접 겪는 불평등은 물론 타인이 겪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항상 비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가끔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의 순간도 최대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반이 비어 있는 물컵보다 반이 차 있는 물컵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렵지 않은 곳은 일부러 긁지 않도록 하며 던지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억지로 찾으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열정과 쾌락을 두려워하지 말되 갑자기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필요 이상으로 참고 인내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바다나 강처럼 물이 있는 곳을 자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수영장이나 바닷가 등 물이 있는 곳만큼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충분히 수면하라. 현대인들은 전기가 들어오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2~3시간 더 적게 수면하고 한 세대 전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1시간 정도 더 적게 수면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큰 소리로 웃는 것도 좋다. 현대의 프랑스인들이 웃는 시간은 하루 평균 5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50년 전에는 지금보다 4배나 더 많이 웃었다. 인도에서는 종교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두 큰 소리로 웃는다. 웃으면 웃을수록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들은 너무도 진부하게 들리지만 정작 실천하기엔 결코 쉽지 않다. 요점은 바로 균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달려간다. 더 좋은 여행지, 더 나은 조건,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상상한다. 하지만 때로는 속도를 늦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발견하는 감정이고, 삶의 의미는 어딘가에 도달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교와 욕망이 뒤엉킨 세상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기도 하고 남과 다름이 고통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 삶을 완성하는 건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조금 부족해도 덜 가지더라도 함께 웃고 기대고 불완전함 속에서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당신의 오늘은 충분히 의미 있고 이미 괜찮은 하루이다.